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설 연휴 여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향 방문 대신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은 줄어든 반면에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고향 오지 말랬더니 여행 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주도만 해도요 이번 설 연휴에 한 14만 명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방역에 대한 긴장이 잠깐 느슨해졌을 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우리 몇 차례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국의 지침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엄마 바빠? 나 휴대전화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 돼서 컴퓨터로 톡 보내. 엄마 걸로 인증받게 신분증 사진 좀 찍어 보내줘. 혹시 자녀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족, 지인을 사칭해서 신분증, 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엔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해서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에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실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녀가 휴대전화가 고장나거나 파손돼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면서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가족 문자도 다시 확인하자,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네요.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이 지난해 기점으로 3조 원이 넘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범죄자들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설 명절을 맞아서 택배 배송을 빙자한 피싱 문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C방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서울 관악구한 PC방에 여러 차례 찾아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장의 다리와 목덜미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휴대전화에서는 그 외에 일반인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일부 사진들도 수백 장이 발견됐다는데요. PC방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예뻐서 찍었다,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 이러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죄도 아니라면서 왜 찍기는 몰래 찍었답니까? 뭐 진짜 몰랐다면 더 큰 죄 짓기 전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직 22살이라고 하던데 죄값 달게 받고 얼른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한 배달 대행업체 지점에 소속돼 1년 반가량을 배달 일을 한 김재석 씨,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강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지점장의 폭언이었습니다. X가라고 XXX, 누나 한 번 더 부릅떠봐 이 XXX, 너 나한테 뒤질래? 따라와 등등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하 발언에 욕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배달하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오가는 곳에서 멱살을 잡히고 뺨까지 맞았습니다. 배달이 지연된 사실을 빨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참다 못한 김씨는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러자 지점장은 일자리 운운하며 합의서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이후로도 폭언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달 말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배달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 원을 물어내라면서 보증금과 한 달치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김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점장의 폭언에 그만둔 배달기사만 10명가량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배달 대행업체 본사 측은 수수료를 받고는 있지만 지점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주민 갑질에 배달 대행업체 갑질, 나 몰라라 하는 본사까지. 아니, 기사분들이 무슨 동네 북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갑질은 남의 밥줄 쥐고 하는 갑질입니다. 그렇게들 살지 마쇼. 법관 탄핵 소추의 발단은 바로 사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로 시작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판결문까지 고쳐져 법관 14명의 법정에 섰지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죠. 그런데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어제도 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선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에 참가하며 만든 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그러나 실무자가 한 일을 몰랐던 것 같다며 무죄, 위헌이지만 무죄,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무죄, 이러면서 법정에서 동료를 단죄한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여전히 사법농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 탄핵이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법관들이 진정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